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올컷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이 작품은 성격이 각기 다른 네 자매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꿈을 키우면서 아름답고 당당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따뜻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경제적으로는 파산했지만 고결하면서도 엄격한 청교도 정신의 소유자인 아버지가 1년 동안 남북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일어나는 네 자매의 삶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아름답고 차분하면서도 허영기가 있는 맏딸 매그. 지나칠 정도로 남성적이고 활달하면서도 재기 넘치는 작가 지망생 둘째 조. 수줍음을 많이 타지만 헌신적이고 단정한 셋째 베스.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멋내기를 좋아하는 넷째 에이미까지. 각기 다른 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맏딸 매그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오늘도 샤랄라한 DJ와 함께 달콤한 시간 함께해요. 프랑스의 젊은 여성들은 결혼할 때까지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가 막상 결혼하면 자유만세를 부르짖는다. 반면 미국에서는 다들 알다시피 여성들이 일찍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공화주의자의 열정을 불태우며 마음껏 자유를 만끽한다. 하지만 결혼한 여성들은 첫 번째 상속자가 나타남과 동시에 왕자에서 물러나 전혀 고요하지는 않지만 프랑스 수녀원에 들어간 것처럼 은둔 생활을 시작한다. 여성들은 결혼식에 흥분이 가시자마자 좋든 싫든 집안에 들어앉게 되고 지난날 대단한 미인이었던 여성도 난 여전히 예쁜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는구나 라고 한탄하게 된다. 대단한 미인도 화려한 숙녀도 아니었던 매그는 아이들이 돌을 맞이할 때까지 이런 고비를 겪지 않았다. 오래된 관습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찬사와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그는 여성스럽고 모성애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푹 빠져서는 아이들 말고는 물건이고 사람이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 구분 없이 지극정성으로 아이들만 품고 돌보면서 조는 자비로운 도움의 손길에 맡겼다. 이제 부엌 일은 아일랜드인 가정부가 전적으로 도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적인 남자인 조는 그동안 쭉 받아왔던 아내의 관심이 못내 그리웠지만 아기들을 예뻐했기 때문에 남자의 무지를 발휘해 평화가 곧 돌아오겠지 생각하고 흔쾌히 불편함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휴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매그는 지치고 초조해 보였고 아기들은 엄마의 시간을 모조리 빨아들였다. 집안도 방치된 채 엉망이었고 요리사 키티는 인생을 태평하게만 사는 사람이라 존의 식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존은 아침에는 아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아기 엄마의 소소한 심부름에 치이다가 정신없이 출근해야 했고 저녁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식구들이라도 안을 낳치면 쉿! 하루 종일 칭얼거리다가 방금 잠들었어요. 라는 말에 김이 새고 말았다. 그가 집에서 뭔가 오락거리라도 제안하면 안 돼요. 아기들이 놀랄 거예요. 라는 핀잔이 날아왔다. 강좌나 음악회 얘기를 넌지시 비추면 나무라는 듯한 표정과 함께 아이들을 들고 어딜 가요? 절대 안 돼요. 라는 매몰찬 대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밤이면 아기 울음소리와 소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유령 같은 형체에 잠을 설쳤다. 식사 시간도 위층 둥지에서 낮게 짹짹대는 소리라도 들리면 그나마 건성으로 시중 들고 있다가 남편을 버리고 뛰쳐나가는 안주인 때문에 방해받기 일쑤였다.
저녁에 신문이라도 읽으려고 하면 데미의 배 앓는 소리가 선적 목록에 끼어들었고 데이지가 침대에서 쿵 떨어져 주식 가격을 흔들어 놓았다. 브룩 부인은 오로지 가정란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불쌍한 남자는 너무나 불편했다. 아이들에게 아내를 빼앗긴 채 집은 영락없는 타가소였고 귓가에서 끊임없이 울려대는 쉿 소리에 신성한 아기 왕국의 경내에 들어온 무자비한 침입자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존은 그렇게 6달을 굉장히 참을성 있게 견디다가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다른 아기 아빠들처럼 조금이라도 편하게 쉴 만한 피난처를 찾아 나섰다. 그 사이 스콧 씨는 결혼을 해서 멀지 않은 곳에 새살림을 차렸다. 저녁에 거실이 텅 비고 아내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하면 존은 스콧네 집으로 달려가 1~2시간 정도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스콧 부인은 활발하고 예쁜 데다 싹싹하기 그지없었고 자기 할 일을 척척 해내는 여자였다. 그 집 거실은 늘 밝고 화사했으며 체스판과 피아노 소리, 즐거운 잡담, 소박하지만 정성스레 준비한 저녁이 사람을 유혹하듯 기다리고 있었다. 존은 그렇게 외롭지만 않았다면 자기 집 난로가를 더 좋아했을 테지만 그것을 기꺼이 차선책으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이웃 사람들과 어울렸다. 처음에 매그는 이런 새로운 상황을 환영했다. 존이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쿵쾅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을 깨우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즐겁게 지낸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육아 초창기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제 시간에 잠들어 차츰차츰 쉬는 시간이 생기게 되자 매그는 존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낡은 실내복 차림으로 맞은편에 앉아 난로망에 느긋하게 실내화를 덮이는 남편이 없으니 바느질도 지루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집에 있어 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했다. 그가 속절없이 아내를 기다리며 보낸 저녁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였다. 매그는 아기들을 돌보고 걱정하느라 지치고 예민해져 있었다. 그리고 아무리 최고의 엄마라고 해도 집안일에 치이다 보면 가끔 겪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심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운동 부족은 쾌활함을 앗아가고 육아와 집안일에 대한 지나친 헌신은 미국 여성들을 신경만 있고 근육은 하나도 없는 존재처럼 만든다. 그래, 난 점점 늙고 취해지고 있어. 존은 내게 더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나 봐. 그래서 시들어가는 아내는 놔두고 부담 없는 예쁜 이웃을 찾아가는 거겠지. 그래도 아기들은 날 사랑해. 내가 비쩍 마르고 창백해도 머리를 손질할 시간이 없어도 상관하지 않아. 아기들은 나의 위안이야. 언젠가 존도 내가 아기들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렇지, 내 보물들. 매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그러면 이런 애초로운 하소연에 데이지는 구구, 데미는 까르르로 대꾸했고 매그는 한타는 한쪽으로 치워두고 넘치는 모성애로 잠시나마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 그러나 존이 정치에 빠져들면서 고통은 늘어만 갔다. 존은 매그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흥미로운 정치 쟁점을 토론하러 저녁마다 스콧네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매그는 그런 말은 일절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울고 있는 매그를 발견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딸이 축 처져 지내는 모습이 신경 쓰이던 터라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며 딸을 다그쳤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얘기할게요. 엄마의 조언이 꼭 필요하거든요.
존이 계속 이러면 저는 과부나 다름없어요. 브룩 부인이 데이지의 턱받이로 눈물을 훔치며 속상한 듯 대답했다. 어떻게 지내기에 그러니? 응?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다. 그이는 낮이든 밤이든 밖으로만 나돌아요. 밤에는 그이를 보고 싶은데 그이는 늘 스콘네 집에만 들락거려요. 저는 노는 건 고사하고 죽어라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남자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남자라도 다 똑같아요. 그건 여자들도 그래. 존을 탓하기 전에 일단 네가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해 보렴. 하지만 그이가 절 방치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넌 네 남편을 방치하지 않았고? 아이 참, 엄마. 엄마는 제 편을 들어줘야죠. 마음은 당연히 네 편이지. 하지만 잘못은 네게 있는 것 같구나, 매그. 어째서 그런 건지 전 모르겠어요. 내 얘길 들어보렴. 네가 저녁 시간을 늘 함께 보내는데도 존이 널 방치한다는 거니? 아니요. 하지만 제가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돌봐야 할 아기가 둘이나 되는데요. 엄마 생각엔 충분히 할 수 있어. 또 그래야만 하고. 솔직하게 말해볼까? 세상 엄마들은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만큼이나 잘못도 꾸짖는 사람이라는 거 알지? 그럼요. 제가 어린 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말씀해보세요. 이 아기들이 모든 걸 제게 의지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가르침이 간절할 때가 많아요. 매그는 앉아있던 낮은 의자를 엄마 곁으로 끌고 갔다. 각자 무릎에 앉힌 아기 때문에 가끔 중단되긴 했지만 두 여인은 모성이라는 끈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묶였다고 느끼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부분의 젊은 아내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너도 저지른 거야. 아이한테 푹 빠져 지내느라 남편에 대한 의무를 잊은 거지. 아주 당연한 거고 용서할 만한 실수지만 매그,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전에 바로 잡는 게 좋아. 아이들은 내게 떨어지기는커녕 더욱더 내게 달라붙으려 할 테니까. 마치 아이들이 전부 네 것인 양 존은 애들 돌보는 일을 나 몰라라 하더구나. 엄마가 몇 주 전부터 쭉 지켜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이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하면 아마 그이는 제가 질투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그이를 모욕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그이를 원하는데 그이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존이 밖으로 나돌 마음이 들지 않게 즐겁게 해주면 되지 않니? 이야, 존도 오붓한 집이 그리울 거야. 하지만 네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잖니. 너는 늘 아기 방에 가 있으니.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선 안 되지. 너무 틀어박혀 지내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다른 일에도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아기들 뿐만 아니라 존에게도 신경을 써야지. 아이들 때문에 남편을 방치하면 되겠니? 남편을 아기 방에서 쫓아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렴. 네 자리가 거기이듯 네 남편 자리도 거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존에게도 자기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렴. 존은 기꺼이 성실하게 자기 몫을 해낼 거야. 그러는 게 너희 가족 모두에게 좋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마? 그렇고 말고 매그, 나도 직접 겪은 일이잖니. 난 현실성이 없을 것 같으면 함부로 조언하지 않아. 너와 조가 어렸을 때 나도 지금의 너처럼 온전히 너희에게만 헌신하지 않으면 내 할 일을 안 하는 것만 같았어. 불쌍한 네 아빠는 도와주겠다고 해도 내가 빈번히 거절하니까 책에만 매달려 지내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지.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조는 나한텐 너무 벅찬 아이였어. 너무 오냐오냐 하다가 조를 망칠 뻔했고 너는 너무 허약해서 걱정하다가 내가 병이 다 났지 뭐냐. 그런데 아버지가 날 구해주셨어. 조용히 모든 걸 처리해 주셨거든. 그 도움이 얼마나 컸던지 내 잘못이 보이더구나. 그 뒤로는 아버지 없이는 뭘 할 수가 없었어. 그게 우리 집 행복의 비결이란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와 상관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못 본 채 그냥 넘기지 않으셔. 신경 쓰고 의무를 다하시지. 나도 집안일 때문에 아버지 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각자 맡은 역할을 따로따로 할 때도 많았지만 집에서는 늘 함께 한단다. 그렇긴 하죠, 엄마. 저도 존과 아이들에게 엄마가 해온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넌 언제나 착한 딸이었어. 내가 너라면 말이다. 댐이 돌보는 일을 존에게 더 많이 맡길 거야. 사내 아이는 훈육이 필요하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해나를 불러서 도움을 받을 거야. 엄마도 종종 그러고 있지 않니? 해나는 워낙 훌륭한 보모니까 네 소중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거야. 그동안 넌 집안일을 더 하렴. 운동도 하고 나머지는 해나가 알아서 해줄 테고 그러면 조는 아내를 찾게 되겠지. 외출도 좀 하고 바쁜 것도 좋지만 늘 쾌활하게 지내고 넌 가족에게 그야말로 태양인데 네가 우울하면 날씨가 맑을 수 없겠지. 그리고 존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봐. 같이 얘기도 하고 책도 읽어달라고 하고 생각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를 덮는 거란다. 여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작은 상자에만 가두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공부해서 세상 일에서도 제 역할을 해야지. 그게 다 너와 네 가족들에게 돌아갈 테니까. 조는 너무 똑똑해서 제가 정치에 관한 걸 물으면 절 멍청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야.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준단다. 그리고 존이 아니면 누구한테 그런 걸 마음껏 물을 수 있겠니? 한번 해보렴. 그리고 존이 스콧 부인의 저녁 식사보다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지 어떤지 지켜보는 거야. 그럴게요. 가엾은 존. 그 일을 그렇게나 방치했으면서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다니. 그런데도 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야. 하지만 허전했을 거야. 지금이 중요해, 매그. 젊은 부부는 언젠가는 멀어지기 마련이지만 그래서 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단다. 처음 느낀 애정은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금세 사라지기 마련이거든. 그리고 부모에게 처음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도 없단다. 존을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 시련과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네 아이들만큼 존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줄 존재도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 너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그럼 난 가봐야겠다. 이 엄마의 긴 설교를 꼼꼼히 생각해보고 좋은 것 같으면 실천해보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가족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마. 매그는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실천에 옮겼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매그가 원래 계획했던 데서 약간 빗나갔다. 짐작하겠지만 아이들은 발길질을 하며 악을 쓰고 울어대면 뭐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폭군처럼 매그 위에 군림하면서 온 집안을 다스리고 있었다. 엄마는 아이들의 변덕에 쩔쩔매는 비굴한 노예였지만 아빠는 쉽게 예속되지 않았고 정신없이 날뛰는 아들을 가끔 엄하게 꾸짖어
여린 아내를 괴롭혔다. 데미는 아빠의 우직한 성품을 물려받았는지 뭔가를 갖고 싶거나 일단 하겠다고 결심하면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그 끈덕진 작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엄마는 혼을 내서 그 못된 버릇을 바로잡기에는 데미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지만 아빠는 복종하는 법은 일찍 배울수록 좋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데미 도련님은 빠빠와 싸움은 하면 늘 진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우쳤지만 영국인답게 자신을 정복한 남자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아버지의 근엄한 안 돼, 안 돼는 엄마의 애정어린 손길보다 데미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머니와 얘기하고 나서 며칠 뒤 매그는 존과 다정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기로 단단히 마음먹고는 맛있는 저녁 식사도 준비하고 거실도 정리하고 예쁘게 옷도 차려입은 뒤 아이들을 일찍 잠자리에 눕혔다. 그 무엇도 실험을 방해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데미의 가장 다루기 힘든 버릇은 잠자리에 들지 않으려는 거였고 그날 밤도 난동을 부리기로 작정한 듯했다. 가엾은 매그는 노래를 부르며 아이를 안고 흔들어도 보고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잠을 재우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모두 허사였고 아이의 커다란 눈은 감길 줄 몰랐다. 토실토실하고 성격이 순한 데이지가 세상 모르고 잠들고 나서 한참 뒤에도 말 안 듣는 데미는 정말 실망스럽게도 말똥말똥한 눈으로 불빛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우리 데미는 착한 아이니까 엄마가 내려가서 아빠에게 차를 드리는 동안 얌전히 누워있을 수 있지?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식당으로 들어가는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자 매그가 물었다. 나도 차. 데미가 금방이라도 따라 나설 것처럼 말했다. 안 돼. 하지만 엄마가 내일 아침에 케이크 줄게. 그런데 데이지처럼 코 자야 돼. 알았지? 응? 네. 그러면서 데미는 얼른 자야 내일이 빨리 오기라도 할 것처럼 눈을 꼭 감았다. 매그는 이 좋은 기회를 10분 활용해 슬며시 방을 빠져나와서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웃는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다. 매그는 존이 특별히 감탄하는 작은 파란 리본을 머리에 메고 있었다. 존이 한눈에 그 리본을 알아보고는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물었다. 아니, 아기 엄마, 오늘 밤 무척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요. 누구 손님이라도 오시나요? 그야 당신이죠, 여보. 오늘이 누구 생일인가? 아니면 무슨 기념일? 아니요. 늘 흡수룩하게만 있는 게 지겨워서 기분도 바꿀 겸 좀 꾸며봤어요. 당신은 아무리 피곤해도 늘 단정한 차림으로 식탁에 앉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는 나라고 그러지 말란 법 있나요? 난 당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고지식한 존이 말했다. 나도 그래요, 부룩 씨. 매그는 차 주전자 너머로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웃었다. 그 모습이 예전처럼 젊고 예뻐 보였다. 아, 기분이 참 좋군요.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차도 좋고 당신의 건강을 위해 마시리다, 여보. 그러면서 존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나 그 기쁨은 지속 시간이 매우 짧았다. 그가 잔을 내려놓는 순간 무슨 일인지 문고리가 덜거덕거리면서 조바심을 쳐대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문 열어, 나 왔더. 저 말썽쟁이 녀석이네요. 혼자 자라고 했더니 계단을 내려와서 저러고 있네요. 잠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다가 감기 걸릴 텐데. 매그가 아들이 외치는 소리에 대답하며 말했다. 아침이야. 데미가 들어오더니 신이 나서 선언했다. 아이는 긴 잠옷을 한 팔에만 우아하게 걸친 채 머리카락을 나풀대며 식탁 주변을 아장아장 걸어다녔다.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케이키를 호시탐탐 힐끗거렸다. 아니, 아직 아침 아니야. 불쌍한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침대로 가야지. 그래야 내일 설탕 뿌린 케이크를 먹을 수 있어. 나 아빠 좋아. 데미가 속보이게도 아빠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가 금지된 잔치에 낄 기미를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존은 고개를 저으며 매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데미에게 혼자 자라고 말한 이상 애가 따르도록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거요. 맞아요. 가자, 데미. 매그는 방에 가면 뇌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옆에서 깡충깡충 뛰는 꼬마 해방꾼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데미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 생각이 짧은 엄마가 아이를 침대에 눕힌 뒤 아침까지 더 돌아다니지 말라며 각설탕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다. 네. 데미는 거짓말을 하고는 설탕을 신나게 빨아대면서 자신의 첫 번째 시도가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매그가 자리로 돌아와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내오고 있는데 꼬마 유령이 다시 걸어 나와 대담하게 요구하며 엄마의 범죄를 폭로했다. 설탕 더 줘, 엄마. 이제 안 돼. 존이 매력 넘치는 꼬마 죄인을 반드시 물리치리라 마음먹으며 말했다. 요 녀석이 제때 잠자리에 들지 않는 한 우리에게 평화는 없어요.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노예 노릇을 했어요. 녀석을 따끔하게 가르치고 이 싸움을 끝내야 해요. 녀석을 침대에 눕히고 그대로 놔두고 와요, 매그. 거기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옆에 앉아있지 않으면 절대요. 그럼 내가 하지. 데미, 엄마 말대로 위층으로 올라가서 침대에 누워라. 시저. 꼬마 반역자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대담하게도 탐내던 케이크를 차분히 먹기 시작했다. 아빠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네가 안 가면 아빠가 데리고 갈 거야. 저리 가. 나 아빠 사랑 안 해. 그러면서 데미는 엄마의 치마 뒤로 숨었다. 하지만 비시는 소용없는 짓으로 드러났다. 데미는 살살해요, 존 이라는 말과 함께 적의 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엄마에게 버림받고 심판의 날이 닥치자 범인은 절망에 휩싸였다. 불쌍한 데미는 케이크도 빼앗기고 놀이도 저지당한 채 우악스러운 손에 붙잡혀 그토록 싫어하는 침대로 끌려갔다. 분노를 참지 못해 아빠에게 대놓고 반항하고 발길질을 해대며 위층이 떠나갈 듯 거세게 비명을 내질렀다. 그리고 침대 안쪽에 눕혀지자마자 반대편으로 또르르 굴러나가 문 쪽으로 달아났지만 불명예스럽게도 잠옷자락을 붙잡혀 다시 끌려오고 말았다. 이 생생한 공연은 아이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 지경에 이르자 아이는 목청을 있는 대로 높이며 포효하기 시작했다. 평소 이 발성 연습은 번번이 매그를 무릎 꿇었지만 존은 기가 완전히 먹은 듯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구슬리는 말도 각설탕도 자장가도 이야기도 없었다. 거기에 등마저 꺼지면서 벽난로에 빨간 불빛만이 커다란 어둠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데미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어둠을 마주했다. 이 새로운 질서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화가 가라앉고 꼼짝없는 폭군에게 돌아간 다정한 여자 노예 생각이 나자 데미는 애타게 울부짖으며 엄마를 불렀다. 열에 바친 포효에 이은 구슬픈 통곡 소리에 매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달려올라가 애원했다. 내가 애 옆에 있을게요. 이제 착하게 굴 거예요, 존. 안 돼요. 애한테 엄마 말대로 자라고 말했으니까 자야 해요. 내가 밤새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만들 거요. 울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매그는 아들을 버린 자신을 원망하며 애원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요. 몹시 지쳤으니
이제 곧 잠들겠지. 그럼 된 거예요. 애도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배워야 하니까. 그러니 방해하지 말아요. 애는 내가 다룰 테니까. 얜 내 아이예요. 난 내 아이가 심한 벌을 받아 기가 죽는 꼴은 못 봐요. 얜 내 아이요. 나도 내 아이가 응석바지로 자라는 꼴은 못 봐요. 내려가요, 여보. 아이는 내게 맡겨두고. 존이 정색하고 말하면 매그는 늘 그대로 따랐고 자신의 유순함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럼 한 번만 입 맞추게 해줘요. 네, 존? 그렇게 해요. 데미, 엄마에게 뽀뽀하고 쉬시라고 보내드려. 하루 종일 널 보느라 무척 피곤하시니까. 매그는 늘 입맞춤이 승리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곤 했다. 데미는 뽀뽀를 받고 나서 흐느낌도 잦아들었고 서러운 마음에 꼼지락 대기는 했어도 침대 발치에 아주 얌전히 누워 있었다. 가엾은 녀석. 졸리기도 하고 오느라 지치기도 했을 거야. 이불을 덮어주고 내려가서 매그를 위로해줘야지. 존은 바나나 아들이 잠들었기를 바라며 침대 곁으로 살그머니 다가갔다. 그러나 아이는 자고 있지 않았다. 아빠가 살짝 훔쳐보는 순간 눈을 반짝 뜨더니 작은 턱을 바르르 떨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두 팔을 치켜들고 참외의 딸꾹질을 하며 말했다. 이제 안 해. 매그는 복도 계단에 앉아있다가 소란의 뒤를 이은 긴 침묵을 의아하게 여기며 온갖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상상했다. 그러다가 살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가 보고는 비로소 걱정을 내려놓았다. 데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평소처럼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 자세가 아니라 아빠의 품 안에서 웅크린 채로 심판이 연민으로 인해 한풀 꺾였다고 느끼기라도 하듯 아빠의 손가락을 꽉 부여잡고는 좀 더 슬프고 현명해진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존은 그렇게 붙잡힌 채 작은 손이 저절로 풀릴 때까지 엄마처럼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아들과의 드자비가 더 피곤했는지 깜빡 잠이 들었다. 매그는 선 채로 베개 위에 두 얼굴을 지켜보며 혼자 슬며시 웃고는 다시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가면서 만족스러운 말투로 중얼거렸다. 존이 아이들을 너무 심하게 대할까봐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 그이는 아이들을 다룰 줄 알아. 그렇지 않아도 데미가 점점 벅찼었는데 그이가 큰 도움이 되겠네. 존은 아내가 시무룩하게 있거나 화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가 얌전하게 모자를 손질하고 있는 매그를 보고는 기쁘다 못해 깜짝 놀랐다. 거기다 매그는 존을 보더니 너무 피곤하지 않으면 선거에 대한 소식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존은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현명하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매그는 아주 솔직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비밀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긴 논쟁을 아주 기꺼이 읽고 나서 최대한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매그는 무척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고 미약 중국에서 자꾸만 모자 쪽으로 흘러가려는 생각을 억지로 붙잡으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치는 수학만큼이나 골치 아프고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란 서로 비방하는 일뿐인 것 같다고 결론 내렸다. 매그는 이런 여성스러운 생각을 속으로만 하다가 존이 잠시 말을 멈추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외교관처럼 애매하게 말했다. 글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존은 한바탕 웃고 나서 잠시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매그는 한 손에 예쁘게 준비해둔 레이스와 꽃들을 들고 있었다. 관심이 뚝뚝 묻어나는 그 모습에서 존은 자신의 정강설이 매그를 일깨우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는 나를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고 있어. 그러니 나도 모자에 관심을 가져봐야겠어. 그래야 공평하지. 정의로운 존은 이렇게 생각하며 큰 소리로 물었다. 그거 아주 예쁜데? 아침에 쓰는 모자요? 어머, 여보, 이건 보닛이에요. 음악회나 극장에 갈 때 쓰는 내가 가장 아끼는 보닛이란 말이에요. 미안해요. 하도 작아서 당신이 가끔 쓰는 너울너울한 것들과 헷갈렸지 뭐예요. 그건 어떻게 고정하는 거예요? 이 레이스 고리를 턱 아래의 장미꽃 봉오리에 걸고 채워주면 돼요. 매그는 본이 쓰는 걸 보여주면서 차분하고도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예쁜 보닛이요. 하지만 난 그 안에 얼굴이 더 좋아요. 다시 생기 있고 행복해 보여서 말이오. 그러면서 존은 미소 짓는 얼굴에 입을 맞추었고 그 바람에 턱 밑에 장미꽃 봉오리가 크게 피해를 입었다. 당신이 마음에 들어하니 좋네요. 언제 저녁에 새로 하는 음악회에 데려가 줬으면 하거든요. 내 기분을 달래줄 음악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어때요? 기꺼이 그러리다. 당신이 좋아하는 곳은 어디든 좋아요.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 당신한테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나도 즐거울 테고. 그건 그렇고 우리 아기 엄마가 웬일로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됐을까? 유전날 엄마와 얘기를 하다가 기분이 초조하고 짜증도 나고 우울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기분 전환을 하면서 걱정을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나 아줌마에게 애들을 맡기고 나는 집안일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물론 가끔 놀기도 할 거예요. 안 그랬다간 채 늙기도 전에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괴팍한 노파가 될 판이거든요. 이건 일종의 실험이에요, 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부끄럽게도 요즘 내가 당신을 너무 방치했잖아요. 집을 예전처럼 되돌리고 싶어요. 반대하지 않을 거죠, 네? 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또 그 작은 보닛이 어쩌다 완전히 망가질 뻔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 집과 이 집 사람들에게 서서히 일어난 변화로 미루어 볼 때 존은 반대하지 않은 듯 보인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물론 천국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분업 체계 덕분에 다들 나아졌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규율 아래서 쑥쑥 자라났다. 정확히 말하면 흔들림 없는 존이 아기 왕국의 질서와 복종을 가져온 것이었다. 그동안 매그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가끔은 놀기도 하면서 그리고 현명한 남편과 속 깊은 대화도 나누면서 예전의 생기를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도 되찾았다. 집은 다시 집다워졌고 존은 매그와 같이 외출할 때를 제외하면 집을 비울 마음을 먹지 않았다. 그러자 스콧 부부가 브룩 부부를 찾아왔고 이 작은 집이 행복과 만족, 가족애가 가득한 곳이라는 걸 다들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화려한 셀리 모페조차도 이 집을 즐겨 찾았다. 이 집은 언제 봐도 조용하면서 쾌적해. 난 이 집이 좋아, 매그. 셀리는 그 비결을 알아내 화려하지만 외로움으로 가득한 자신의 커다란 집에 써보기라도 하듯 부러운 눈길로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사는 집에는 얼굴이 햇살처럼 환한 말썽꾸러기 아기도 없었고 내듯 또한 아내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 가정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었다. 하지만 존과 매그는 행복에 이르는 열쇠를 발견했고 한 해 한 해 거듭되는 결혼 생활은 부부에게 그 열쇠로 진정한 가족애와 서로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금고를 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금고는 아주 가난한 사람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아주 부유한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집이야말로 젊은 아내 겸 엄마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들어앉고 싶어하는 곳일지도 모른다. 자신들에게 달라붙는 어린 아들, 딸들에게서 슬픔과 가난과 세월에도 끄떡없는 충직한 사랑을 확인하고 맑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가정악단이라는 고대 색순어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충실한 친구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말이다. 그리고 매그가 배웠듯이 여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왕국은 가정이며 여왕이 아니라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그 왕국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곳일지도 모른다.